우리가 수능특강 독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문예술 5강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죠? 아니, 무슨 단일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까지 긴가 싶은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좀 일부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여러분, 자, 인문예술 지문은요, 철학자가 나오는 순간 이미 이야기 끝인 겁니다. 그쵸?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파악하는 게 이 글의 곧 주제인 거죠. 여러분, 첫 문단 읽으면 쌤이 언제나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인문예술 지문에서 철학자가 나왔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쌤이 조금 더 정보를 주자면요. 이 사람은 정보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여러분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펼치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 조금 쌤도 이제 좀 더 찾아봤었어요. 이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얘를 정보 철학 자니까 정보 철학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인공주의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윤리학과도 또 연관이 있는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가장 핫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라면 우리 친구들이 좀 학습을 좀 깊게 해놓는 게 연계 면에서도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인공지능 AI는 정말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는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의 이게 그냥 뭐 동어 반복입니다. 그쵸? 한마디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로그인된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계속 똑같은 말.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하여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돼 있다. 여러분, 동어 반복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리적 세계와 이런 이제 정보 속의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은요. 정리의 부사어예요. 그럼 당연히 뒤에를 먹어야 됩니다.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고 본다. 여러분, 동어 반복이죠?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이제 그런 인터넷 세상 속 정보 세계의 어떤 그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요, 똑같은 말을 지금 4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지금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글은요, 플로리디의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요, 이제 우리의 어떤 실제 우리 몸이 있는 물리적 세계. 이걸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오프라인의 공간과 이제 온라인 공간, 온라인 세계. 패러프레이징 하면요, 정보의 세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무슨 변화? 그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변화로 인해 혹은 앞에죠?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우리의 생활세계가 다 정보로 바뀌었다. 인간의 자기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했다. 이걸 우리가 봐야겠네요. 철학이잖아요. 플로리드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단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폭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요걸로 이해한대요. 인폭으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문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즉, 재진술이죠.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는 셈 자 X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러분, 인포스피어라는 어떤 우리는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것은요. 인간과 또 어떤 다른 행위자, 공학적 인공물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환경이고요. 이곳은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장치 알고리즘, 인공지능 작동을 통해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면서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래요. 이게 다 인포스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포스피어에서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터치스크린,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열이죠.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이는 읽기, 쓰기 및 실행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스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계속 철학자다 보니까 철학적인 질문들이 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인포그고 환경이 인포스피어인데 그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관점, 상호작용의 방식이 다 변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즉, 재진술. 기술은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일방적인 어떤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접이죠.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선,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과거의 생각인 거죠. 그쵸? 없다가 아니라 이해까지가 과거의 생각인 거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과거의 관점이에요.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자연이라는 객체를 일방적으로 활용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플로리드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쌤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인간은 주체였어요. 따라서 인간은 뭔가 조금 더 어떤 다른 것들을 통솔하고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자, 객체. 그게 바로 인간의 조작을 받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자연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일방적이고, 그쵸? 통제를 이제 가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는요, 이런 관점이 된 거예요. 정보의 어떤 일원이란 점에서 인간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자연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등하죠. 얘도 정보고 나도 정보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전처럼 주체와 객체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그쵸? 즉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다 동등하다. 왜요? 다 정보니까. 따라서 인간도 다른 존재들과 다 정보로서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로리드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이 말인 겁니다.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건요. 어떤 정보를 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존재고요. 자연도 존재고요. 그냥 레알 정보, 데이터도 정보인 거예요.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여러분 이는 뭐겠어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그럼 여러분 칸트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봐야겠죠.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그렇죠, 여러분? 칸트는 어떤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가치를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가치에는 수단적 가치와 그쵸? 그리고 도구적 가치죠? 좀 이상하다 했어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도구적 가치라는 건요, 수단인 거고요. 내재적 가치는 그것의 어떤 목표, 목적인 거예요.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 가치다. 여러분, 그래서 도구적 가치는요, 상대적 가치이며 우연적 가치다 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래요. 상대적의 반대말인 거죠. 절대적 가치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고 불렀대요. 존엄성.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간다하겠대요. 한마디로 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거는 오로지 인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재 어떤 이 플로리드의 관점과 이게 여러분 플로리드의 관점이잖아요. 이것과 충돌하는 거죠. 플로리드는 인간과 자연이 동등하다인데 지금 칸트는요. 내재적 가치는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즉 행위자라는 개념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고 그 외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한마디로 행위자는요, 인간 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다시 쓸게요. 행위자, 그쵸? 플로리드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 이게 바로 칸트의 윤리적 담론 구조를 말하는 거죠. 전복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걸 뒤집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플로리디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자, 여러분. 자, 여기서 플로리디가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플로리디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모든 존재자들은요. 전송자인 행위자나 수신자래요. 자, 잘 봐. 여기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서 그냥 정보로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자였죠. 인간이 아닌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존재자는요. 행위자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정보를 표현하는. 근데 또 정보로서 해석되는 존재이기도 하대요. 그거를 행위의 수신자이자 피동자라고 보는 거죠. 피동자. 여러분 피동 이런 말 들어봤죠? 자, 한마디로 행위자 혹은 행위의 수신자. 여러분 수신자는요. 뭔가를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동자로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는 이거예요.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대요. 한마디로 우리 여기 있죠? 자, 이거랑 비교를 해줘야겠죠. 칸트의 윤리적 담론과 플로리드의 윤리적 담론을 비교해보면요. 칸트는 인간만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플로리드는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행위자이고 또한 어떤 피동자가 된다는 거야. 왜? 피동은 여러분 뭔가를 당하는 대상이죠. 해석되다. 여러분 해석되다가 또 피동이잖아요. 되다. 그래서 이 플로리드의 관점에서는 이 피동자가 윤리적 담론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쵸? 이건 칸트의 관점이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을 수도 있죠. 왜요? 그 플로리디가 말하는 존재자들은요, 인간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닌 존재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면은 피동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동자에게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된대. 그쵸,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정보적 존재자들이잖아요. 그쵸? 정보로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잖아요.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여러분,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는 사실 인간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플로리디는 이거를 피동자 중심, 즉 모든 존재자로 연관시킨대요. 플로리디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 다 정리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고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칸트와의 차이점이겠죠. 칸트는 인간만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죠? 이를 통해 피동자 관점을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유는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 이것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플로리디 같은 관점에서는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플로리디 철학의 의의까지 정리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플로리디 철학의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칸트와의 대조를 통해서 플로리디 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 칸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플로리디 철학에는 이러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끝맺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윤리학과 또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로봇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이 로봇이 과연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다면 칸트는 당연히 no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플로리디와 같은 이제 정보 철학의 어떤 철학자들은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윤리학이 되는 거겠죠. 이게 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요즘 되게 핫한 소재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이거는 또 출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